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믿음에는 서명이 필요하다는 걸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 서명이 이렇게 오래 남을 줄은요. 그 서명이 제 인생 전부를 다시 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집은 너무 넓었습니다. 방이 많아서가 아니라 말을 할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같이 밥을 먹던 식탁도, 함께 보던 TV도, 나란히 누워 자던 침대도 모두 그대로인데 혼자라는 게 이렇게 넓은 건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저녁에 불을 꺼도 집안은 늘 조용했습니다. 때로는 제 발소리만으로도 집이 울렸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아들이 더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자주 오지 않았지만 올 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있잖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안심했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내 편이라는 것, 누군가 날 지켜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혼자 사는 사람은 압니다. 혼자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그때는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결정이 무거워집니다. 작은 일도 큰 일처럼 느껴지고 혼자 정하는 게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대신 정해준다는 게 편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조금 조심스러운 얼굴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집 명의만 내 이름으로 잠깐 바꿔두자.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세금 이야기, 절차 이야기, 나중을 위한 이야기, 상속세가 어쩌고, 증여세가 어쩌고, 미리 준비해 두는 게 나중에 편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니까요. 제가 낳은 아이니까요. 제 품에 안고 키운 그 아이니까요. 엄마, 잠깐만이야. 그 말이 결정처럼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깐이라는 말은 가볍게 들렸고 돌이킬 수 있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장을 찍던 날은 아주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날씨도 좋았고 차도 한 잔 마셨고 서류는 금방 끝났습니다. 카페에서 달달한 음료를 마시며 아들과 며느리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평소처럼 TV를 보고 평소처럼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깐이라는 말은 그날 이후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처음엔 제 방에 물건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아들의 물건이었고 며느리의 물건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잠깐 좀 둬도 돼? 물론이라고 했습니다. 제 집인데 뭘 못 두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방을 바꿔 쓰자는 말이 나왔고 그 다음엔 이 방이 더 편하지?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작은 방이 햇볕도 잘 들고 조용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은 제 방이 더 넓고 더 밝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쓰던 방은 제 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옷장도 화장대도 침대도 같은 건데 그 방은 더 이상 제 방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리는 조금씩 집안에서 사라졌습니다. 거실 소파도 제자리가 없어졌고 식탁도 구석 자리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험한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중했습니다. 늘 존댓말을 했고 거칠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를 불편해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먼저 시선을 피했고 말은 항상 짧았습니다. 네, 아니요, 알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낯을 가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직도 잊히지 않는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잠깐 계시는 거죠? 목소리는 작았지만 제 귀에는 또렷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웃었습니다. 웃는 게 어른다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 관계가 틀어질 것 같았고 아들이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말수를 더 줄였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쓰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사진도, 앨범도, 추억이 담긴 것들도 조금씩 줄여나갔습니다. 언젠가 떠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다툼은 없었습니다. 큰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가 나오는 쪽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사라지는 게 덜 아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방에서 지냅니다. 창문 하나, 침대 하나, 작은 탁자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아침이면 밖에서 들려오는 열쇠 소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 생활의 소리. 예전엔 제가 내던 소리인데 이젠 듣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저 열쇠는 누구의 집을 여는 걸까? 법적으로는 아들의 집이지만 제 인생이 담긴 곳은 여전히 저기인데 주인은 언제 바뀐 걸까요? 가끔 예전 집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창문에 불이 켜지면 괜히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저 안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서야 하나 알게 된 게 있다면 노후의 선택은 마음이 아니라 안전이어야 했다는 겁니다. 사랑은 변할 수 있어도 내 이름은 그래도 지켜졌어야 했습니다.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증거가,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다만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당신의 이름을 지키십시오. 당신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서류 앞에서만큼은 신중하십시오. 그게 나이 든 사람이 스스로를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니까요. 나는 엄마를 버릴 생각은 없었다. 정말이다.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아빠가 돌아가신 뒤 엄마 혼자 큰 집에 계시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다. 집이 문제라기보다 사람이 없는 게 문제라고 나는 생각했다. 밤마다 혼자 TV를 보시고 혼자 밥을 드시고 혼자 잠드시는 엄마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그래서 내가 더 자주 보면 된다고, 내가 곁에 있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주말마다 찾아뵙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있잖아. 그 말은 엄마에게도 했고, 나 자신에게도 했다. 그 말은 위로이기도 했지만, 책임을 피하는 말이기도 했다. 엄마를 모시지 않아도 괜찮다는 나만의 변명이었는지도 모른다. 처음에는 정말 자주 갔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들렀던 것 같다. 엄마가 좋아하시는 반찬도 사가고 병원 가실 때도 같이 가고 그렇게 지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발걸음이 뜸해졌다. 일이 바빴고 아이들 돌보기도 바빴고 주말은 너무 짧았다. 그러다 보니 한 달에 한두 번 가게 되었고 어느새 명절에만 가게 되었다.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 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응, 잘 지내. 건강 조심하세요. 그래, 너도. 늘 같은 대화였다. 그 짧은 통화로 나는 효도를 다했다고 착각했다. 집 명의를 바꾸자는 말도 나쁜 의도는 없었다. 정말이다. 세금도 걱정이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싶었다. 나중에 상속 문제로 형제들과 다투는 것도 싫었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복잡한 절차를 밟고 싶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그 집을 지키고 싶었다. 엄마 이름이 아니라 가족의 집으로 말이다. 우리 가족이 대대로 살 집으로. 엄마 세금 문제도 있고 나중을 위해서 명의만 잠깐 제 이름으로 해두는 게 어때요? 엄마는 별말 없으셨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 그렇게만 말씀하셨다. 잠깐만 바꿔두자는 말은 정말 잠깐일 거라고 그때는 믿었다. 언제든 다시 엄마 이름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엄마는 조용했다. 질문도 하지 않으셨고, 확인도 하지 않으셨다. 그저 아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주셨다. 나는 그게 신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포기였을지도 모른다. 어차피 물어봐도 이해할 수 없고 반대해도 소용없을 거라는 체념이었을지도. 하지만 집의 주인이 바뀌자 집안의 질서도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처음에는 그냥 가끔 들르는 정도였다.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가는 정도. 엄마는 손주들 보는 게 좋으신 것 같았다. 밥도 차려주시고, 과일도 깎아주시고, 그랬다. 그러다 아내가 말을 꺼냈다. 여보, 우리 집이 너무 좁지 않아? 애들도 크는데. 맞는 말이었다. 아파트는 확실히 좁았고, 아이들 방도 따로 없었다. 엄마 집은 방도 많은데, 우리가 같이 살면 어떨까? 나는 고민했다. 며칠을 생각했다. 그리고 엄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다. 엄마, 우리가 잠깐만 같이 살아도 될까요? 애들도 크고 해서요. 엄마는 또 흔쾌히 허락하셨다. 그래, 얼마든지. 이사를 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다. 엄마는 손주들 봐주시고, 밥도 해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셨다. 하지만 아내는 엄마를 미워하지 않았다. 다만 함께 사는 게 불편했을 뿐이다. 부엌 쓰는 방식이 달랐고, 청소하는 방식도 달랐고, 아이 키우는 방식도 달랐다. 아내는 엄마한테 직접 말하지 않았다. 대신 나한테 말했다. 여보, 어머니한테 좀 말씀드려. 부엌은 제가 쓸 테니까 손 안 대셔도 된다고. 애들 간식은 제가 챙길 테니까 괜찮다고. TV는 거실에서만 보시라고. 나는 그 말을 엄마한테 전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 불편함을 나는 조율하지 않았다.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누군가의 편을 드는 대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그게 중립이라고 착각했다. 말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침묵은 중립이 아니었다. 침묵은 강한 쪽의 편을 드는 거였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강한 쪽은 엄마가 아니었다. 조금씩 엄마의 영역이 줄어들었다. 부엌에서 엄마가 사라졌고, 거실에서도 엄마 자리가 없어졌다. 엄마는 점점 방에만 계셨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다. 여보, 어머니 방이 너무 크지 않아? 애들 방으로 쓰면 딱일 것 같은데. 나는 또 고민했다. 그리고 엄마께 말씀드렸다. 엄마, 작은 방이 더 아늑하지 않으세요? 햇볕도 잘 들고요. 엄마는 이번에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엄마의 방이 바뀌고 엄마의 물건이 줄어들 때도 나는 모른 척했다. 정확히 말하면 보고 싶지 않았다. 보면 죄책감이 들 것 같았고, 죄책감이 들면 뭔가 해야 할 것 같았고, 그게 두려웠다. 그러다 어느 날 엄마가 짐을 싸고 계셨다. 엄마, 뭐 하세요? 나 나갈게. 어디요? 고시원. 알아봤어. 거기서 살게. 그 순간 나는 말릴 수 있었다. 엄마, 왜요? 여기 계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하지 않았다.
엄마가 짐을 싸던 날 나는 말리지 않았다. 말리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고,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내와 또 부딪혀야 할 것 같았고, 집안 분위기가 나빠질 것 같았고, 그게 싫었다. 그래서 그냥 짐 싸는 걸 지켜만 봤다. 엄마, 정 그러시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만 말했다. 짐을 나르고 고시원까지 데려다 드렸다. 좁은 방이었다. 창문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 그게 전부였다. 엄마,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엄마는 아무 말 하지 않으셨다. 지금도 엄마는 작은 방에서 산다. 나는 그게 엄마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고 있다. 엄마가 원하신 거라고, 엄마가 편하신 거라고 그렇게 믿으려 한다. 한 달에 한 번쯤 찾아뵙는다. 생활비도 드리고 필요한 것 없으신지 여쭤본다. 엄마는 늘 괜찮다고 하신다. 다 있어. 걱정 마. 그 말을 들으면 나는 안심한다. 엄마가 잘 지내신다고 스스로를 속인다. 하지만 가끔 생각한다. 새벽에 잠이 깰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엄마 생각이 난다. 지금 엄마는 뭘 하고 계실까? 혼자 작은 방에서 잠을 못 이루고 계신 건 아닐까? 외로운 건 아닐까? 무서운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또 잊는다. 바쁜 일상 속에서 엄마는 다시 뒤로 밀린다.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했던 그 말이 사실은 엄마를 집에서 밀어내는 첫 번째 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내가 있잖아라는 말이 사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마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할 테니 따라만 와라는 뜻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나는 지금도 좋은 아들이라고 믿고 싶다. 생활비도 드리고 필요한 것도 챙겨드리고 명절에는 꼭 찾아뵙는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늘 죄책감이 남아있다. 엄마를 버린 건 아니지만 지키지도 못했다는 걸 나는 안다. 그리고 그게 나를 가장 괴롭힌다. 버린 것도 아니고 지킨 것도 아닌 이 애매한 상태, 이게 가장 비겁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걸. 이 사연을 듣는 다른 아들, 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부모님을 지켜드리겠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 말에는 책임이 따른다. 진짜 지킬 수 없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다. 제가 모실 수는 없지만 자주 뵙겠습니다. 제가 함께 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정직한 게 나중에 후회를 덜한다.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말로는 지켜드린다 하면서 실제로는 밀어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부모님의 집을 빼앗고, 방을 빼앗고, 자리를 빼앗고, 그러면서도 효자인 척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도 엄마께 사과하지 못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그 말을 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서 내가 쌓아온 변명들이 다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살고 있다. 죄책감을 안고 후회를 안고 그렇게 살고 있다. 이게 저희 고백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어머니를 싫어하지 않았다. 결혼하기 전에도 결혼한 뒤에도 어머니는 조용했고 말수가 적었다. 그래서 편할 거라고 생각했다. 함께 살기 전까지는 집은 컸지만 공간은 항상 긴장으로 가득했다. 어머니는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불만을 말하지도 않았다. 그게 더 어려웠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배려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남편은 항상 같은 말을 했다. 조금만 참아줘. 엄마는 원래 그래.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나는 혼자가 되었다. 어느 순간부터 집은 내가 쉬는 곳이 아니라 눈치를 보는 곳이 되었다. 어머니는 방에 오래 머물렀고 나는 거실에 앉아 있어도 편하지 않았다. 우리는 같은 집에 있었지만 같은 공간에 있지는 않았다. 집 명의가 바뀐 뒤 모든 게 달라진 건 아니었다. 다만 누가 결정권을 가지는지는 분명해졌다. 나는 내 집에서도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계속 손님처럼 느껴졌다. 그 역할이 서로에게 불편했다. 어머니는 잠깐 계시는 거죠? 그 말은 쫓아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언제가 끝인지 알고 싶어서였다. 끝이 보이지 않는 동거가 나를 점점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질문이 어머니에게 어떤 상처가 되었는지는 그때는 몰랐다. 어머니가 짐을 싸기 시작했을 때 나는 붙잡지 않았다. 붙잡으면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았고 붙잡지 않으면 그래도 상황이 정리될 것 같았다. 지금도 사람들은 말한다. 며느리가 나빴다. 참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어머니를 내쫓고 싶었던 적은 없다. 다만 내 삶의 공간에서 숨을 쉬고 싶었을 뿐이다.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그날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을까? 나도 누군가의 딸이기 전에 며느리가 되었고 그 순간부터 늘 조심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머니, 아들, 며느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와서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지키고 싶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을 한 줄로만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